정치권을 흔드는 야당 인사들의 거친 발언들. 청와대는 단단히 화가 나고 국민들은 짜증이 증폭되고 있다. 물타기, 국회 파해, 대선 불복종. 속을 알 수 없는 정치권의 막말.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가 정치권 안에서 바라보는 막말 파문을 말한다. 예, 요새 여야 보면은 상당히 사사건건 충돌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국가기록원 문서 열람도 그렇지만 지금 국정조사 문제도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대립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모아지는 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전두환 씨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슬픈 일로 의견이 모아진다. 이런 씁쓸한 감정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한 이야기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뭐 단연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대대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그리고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등 15곳을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이거 사상 최초의 일, 헌정사상 최초의 일 아닙니까?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좀 창피한 일이 아닐까. 슬픈 일이죠. 씁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성실 자진 납부를 했다면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거고 국민의 눈총을 덜 샀을 텐데 그 29만 원밖에 없다고 국민인 어느 누구도 아마 믿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뭐 한자어로 활수라고 그러죠. 돈을 뭐 골프장 가서 물 쓰듯이 쓰고 이러다 보니 여론이 악화되고 또 국회에서는 그 추징 시효를 그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검찰이 이렇게 수색까지 하는 상황 참 창피합니다.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지금 현금이랑 여러 가지 자산을 확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이 벌써.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의 수천만 몇 배가 될까요? 수억만 배 정도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분의 그 통큰 씀씀이를 봤을 때는 근데요. 전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렇게 연희동 앞이 붐비게 되는 거는 보통 대통령이 퇴임을 했을 때 집에 갈 때라든지 이게 이제 청와대로 막 첫날 갈 때. 이번에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삼성동 잣대. 근데 사실 이 그만둔 지도 오래됐고 정통성이 결여된 대통령이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사람이 다시 집 앞에서 이렇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 참 쓸쓸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 불행한 저희 역사를 저희가 겪었고 그 중심에 이제 그분이 있었고 한데 또 뭐 7년간 통치하면서 그 많은 이제 비자금 문제가 나왔고 또 정치 자금을 뭐 기업으로부터 상상 이상의 액수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제대로 납부도 안 했고 이제 그런 결과죠. 그래서. 근데 이거 좀 끝까지 뒤져가지고 이걸 돼야 될 텐데. 이번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시간이 끌다 보니까. 그렇죠. 친절한 두한 씨가 끝까지 친절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TV조선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얘기 해볼까요? 이거 막말 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계속 없던 건 아니지만 요즘에 들어서면 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뭐 귀태 발언 해갖고 시끄러웠는데 또 그게 정리가 될까 했더니 그 다음 날은요. 민주당 의원 한 분이 또 히틀러를 홍준표 경남지사 비유를 했죠. 거기다 또 마지막에 정점이죠. 민주당 상임 아직 정점이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박 씨 집안은 언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정원과 연을 끊을 것이냐.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문제도 창피한 일이고 사실 이 문제도 저희 정치권에 저도 몸담고 있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제 일부 인사들이 그 대선을 이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불복 심리, 불복 의도가 이제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의도의 근저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그 막말 자체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분노도 하고 그러면서 과연 민주당이 이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냐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금 이제 그런 요구를 당 지도부가 하고 있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밝히라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그런 맥락에 불복하겠다는 그 심리가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당으로서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말을 하는 거 아닐까요? 예, 뭘 노리고 저러는 걸까요? 짐작컨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대선 실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보고서도 내고 그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김한길 대표 체제. 이분은 이제 친노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있는 분이고 이제 이런 체제가 들어섰고 사실은 당의 정강 정책도 좀 유연하게 바꿨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 친노는 정치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친노 인사가 말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 국정원 사건을 계기로 뭐 지난번에 이제 뭐 회담록 열람도 있었고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이런 걸 계기로 이제 친노가 이제 소위 말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속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소위 말해서 당권을 다시 한번 그 쟁취를 하겠다는 이런 의도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 그 이후에 총선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일종의 그런 포석인 것 같은데 국민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아주 지나친 막말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한테 돌아간다는 걸 그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전부 참 저쪽 세력들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심 고리끼 같은 분은 그런 얘기를 했죠. 욕을 한 사람이 그 막말의 최대 피해자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친노 세력이 자꾸 이러면 이럴수록 정치적으로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측면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이게 친노들이 이제 다 죽었다 이건 이게 살아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꾸 목소리를 막말을 통해 가지고 늘리면은 핵심 지지층 숫자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단결을 도모하고 그 세를 통해서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주도권을 잡으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을 심을 수가 있어요. 공천을 하면은. 그럼 이제 또 당이 자기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 바깥으로 보면은 요새 뭐 이거 보면 그러니까 무소속이 아니라 그 무당파층이 굉장히 늘고 있죠. 새누리당이 1위지만 그 지지율 보면 무당파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안철수한테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야권의 상징성은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다목적 아니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일종의 전술 전략인 거죠. 그 정치적으로는 자기 진영 논리로 그렇죠. 전략적 극단주의를 주입을 해서 자기의 세를 결집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상당히 과거식 전법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총선 대선에 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왜 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상대적으로 민생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은 총선 때는 정체성 공천이라고 해서 이 공천의 제1잣대를 정체성이라고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잣대가 들이댄다 이거죠. 합리적인 성향을 가졌던 분들이 상당히 공천 탈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쳤던 건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 이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뭐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피곤한데 이럴 때 어떤 정파가 그래도 그 민생을 상대적으로 더 잘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잣대로 국민들은 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다시 그 돌아가서 아마 민주당의 인사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해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혜정 아나운서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지금 이 선거 불복종 말이에요. 이 정통성을 부인한다는 건데 아주 나쁜 정토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통은 한나라당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김홍신 당신 의원이 이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는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는 그 뭐 환생 경쟁가 정말 어떻게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학예회 수준의 연극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고요. 네. 자,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정통성 민주당이 맨 처음에 인정하지 않고 이번에 또 말로는 물론 아니라 그러지만 또 그럽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게 양당 모두 과거 역사까지 들춰내보면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혜택을 역설적으로 골라 먹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복 문화가 이제 계속 광범위하게 퍼져간다.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에 큰 독이 되거든요. 해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민주당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도 그 많은 교훈을 얻고 저희 새누리당도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도 사실 2002년 대선 이후에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교훈을 얻고 저희는 좀 나름대로 배우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참 철저히 성찰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일 의원께서 대변인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새누리당에서 이미지가 가장 좋은 대변인, 가장 좋은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혹시 당내에서요, 연극하자 그러면 연극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 난 그때가 한참 전인데, 쇼크가 아직도 머리에 남아요.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군요. 막 소름 돋더라고요. 당시 언론인으로서 그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루셨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안 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쏟아내면서 대통령 이름 직접 거론해라. 더 자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기본 원칙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원칙이 과연 있다면 저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도 진짜 양식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봉상스라고 그러거든요. 양식. 영국은 카먼센스. 이거 없는 분들은 다 수치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 양식이든 상식이든 우리가 다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원칙론에는 아마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여야가 추구하는 정치 철학이 좀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이다 보니 오로와 나싱 게임인 측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정쟁이 생기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요. 원래 목소리 큰 사람만 주목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수가 침묵하더라도 그 침묵하는 다수가 건전한 이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눈에 안 띄는 게 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이분은 사과를 하고 원내대변인직 민주당 원내대변인직 물러났지만 일부 그쪽 지지층에서는 또 영웅시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정치인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말이에요. 닭깎기 마사오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홍익표 의원의 얘기를 왜 대변인 그만두게 시켰냐고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동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범야권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진보정의당 앞으로는 이름이 바뀌지만은 지금 당대표로 천호선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친노들이 이게 대거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희 전 이제 거기는 통합진보당이죠. 그쪽하고 이제 민주당은 거리를 두려고 쭉 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결과에서 교훈을 얻었고 총선 때는 묻지마 연대를 했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난 대선 때 TV 토론 다 기억하실 겁니다. 1차 TV 토론.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그런 어떤 그러면서 상당히 더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 제가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좀 상식에 반하는 이제 태도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민주당이 손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진보정의당은 거기서 이제 정파가 갈라지는 완전히 다른 진보당. 진짜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은 좀 더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이 좋아야 나비가 모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해야 세력이 붙고
민심이 그 지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일부 인사들이 저렇게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이 국민들과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이 와중에 이런 게 나오니까 다 헝클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스스로 표를 잃어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뭐 자기들보다 더 과격해 보이고 뭐 이제 성향에도 의심을 받고 있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런 세력하고 손잡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요 네. 진보정의당에서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이름을 바꿔요. 근데 네. 이제 그 당원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사회민주당, 네. 2번이 민들레당, 3번이 정의당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민들레당은 무슨 왜 그 카페 비슷한 옛날에 있죠. 대학로에 네. 가면 지금도 민들레 있습니다. 뭐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만 아마 뭐 사회민주당으로 바뀌든 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진보적 가치를 지금 현재 가장 잘 하고자 하는 게 또 진보정의당이기 때문에 뭐 연대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 그분들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국회에서 예를 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도로 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그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뭐 소위 말해서 우파, 좌파 근데 다 인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파, 인류 좌파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서로 비판과 견제가 이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뭐 진보정의당이 이름을 어떻게 바꾸든 진짜 상식에 맞고 합리적인 좀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면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뭐 그 의원들이 마음이 저절로 모아지거나 아니면 또 전략적으로 뭐 협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분들을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심상정, 노회찬 의원, 아이고 이게 속보가 떴는데 아주 그림 고상한 취미가 있으시구나. 고가의 그림이 확보가 아유, 됐네요. 이 고가의 네. 그림도 사람이 이렇게 참 고상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죠? 예. 이 고가의 그림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참 부럽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네. 국민들한테는 거짓말하시고 예, 참 그 가지신 분들의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니까. 글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런 의미가 하더라고요. 있죠. 네, 예. 그림에 대한. 자, 국정원 국정조사도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위 위원 갖고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는데 어제는요. 또 민주당에서 김현 진선미원 빼겠다. 네. 이렇게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자중질환의 천국이 모습일까요? 좀 벌어졌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를 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노 세력이 그렇죠. 이제 좀 배제된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김한길 대표 체제 거기가 지향하는 거와 지금 이제 친노 세력이 지향하는 건 많이 다르고 지금 전국을 보는 눈도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 중진원 연석회의에서 그 김현 진선미 의원 두 분을 이제 그 국조특위에서 빼는 쪽으로 정리를 네. 해서 대변인이 발표까지 했는데 당사자들 반발하고 그 특위의 위원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이제 다시 뭐 없던 일로 했는데요. 지금 지도부의 무기력증, 민주당 내 강원파의 심각한 갈등, 그 계파 간의 대립,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 두 분을 뭐 국토특위에서 민주당이 빼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표류하게 되는데 민주당 내에 이제 강경파로 알려진 정세균 전 대표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일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해서 여권을 흔들고 또 대통령 흠집 내고 또 이래서 그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하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더 관심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정확한 분석이신데 네. 저는 사실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시청 앞에 촛불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정원의 문제, 정치 개입 의혹 문제. 물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은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이거는 1987년 이후에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실제로 선거에 얼만큼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 개입 문제는 밝혀내야 하는데 이게 새누리당이 두 사람의 얘기 가지고 자꾸 이게 좀 이렇게 물론 저는 그 논리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자꾸 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면은요 이 촛불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촛불의 숫자를 늘리려고 또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막말을 저는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두 의원을 더 안 빼겠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새누리당의 이제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두 분은 빠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제대로 좀 진행시키려면 정치라는 게 어떻게 나만 다 갖고 남한테는 하나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좀 타협을 해서 그러면 민주당의 두 분도 저는 재척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사건을 주도를 했고 그래서 고발당한 당사자고 그런데 저는 이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댓글이 고작 70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조직적인 거 아니지 않느냐. 예. 하루에 1개꼴인데 그런데 이제 지워버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법원이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하나를 잘못해도 잘못한 거니까. 이명박 그렇죠. 정부의 국정원이 어찌됐든 검찰이 그래서 선거법 위반까지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감출 이유가 없다고 비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밝혀야죠.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죠. 예. 다만 우리 쪽에서 주장하던 민주당이 그 매감 매직의 문제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 간부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해서 제보했던 문제 그다음 국정원 여성 김모 씨 요직원 피의자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사실상 감금당한 상태로 며칠 있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현장을 TV를 통해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권 유린의 문제 그것도 우리는 철저히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진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건가. 그래서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는 문제. 맞습니다. 그것도 저는 국정원에만 맡길 게 아니고 국정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더라도 우리 정치권, 국회에서 또 전문가들 의견 듣고 민심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아예 제대로 다뤄야 이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일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새누리당 지금 이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그 아주 귀중한 말씀이셨는데 일반 국민들도 좀 듣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